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의 25개 지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초미의 관심인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제 발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잠재울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네. 당국도 이렇게 내놨는데 그만큼 시장은 상황이 좀 심각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그 97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로 오히려 집값이 627로 인해서 꺾였던 것들이 다시 과열이 되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마용성 위주로 올랐던 게 주변 지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 9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더 강력하게 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도로 강력하게 나왔는데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이게 과열이 문제가 아니고 네.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네. 거의 뭐 범죄 수준의 시세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이 얘기는 네. 뭔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흐른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AI 기술 활용을 해가지고 네. SNS에다가 거짓으로 광고 띄우고 뭐 네. 시세도 막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리고 방법도 다양해지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좀?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공인중개사나 당사자들이 뭐 이렇게 신고를 잘못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로 아예 거짓된 광고들을 올려서 SNS에 유포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8, 9개 정도를 지금 이제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례가 그것만 뭐 그쳤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흉흉한 뭐 음모론 비슷한 거 많잖아요. 네, 세력들이 맞습니다. 아파트 네. 어느 지역들을 올리고 또 가격을 튀겨서 뭐 네. 몇 배를 튀겼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네.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해서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 통계나 주장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의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그러니까 PIR을 보통 보면서 네. 이게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사실은 좀 정상적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모아서 살 수 있느냐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보통은 한 8년에서 한 13년 정도까지 보통 통계가 나와 있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나온 통계들은 20년 이상 걸린다라는 통계들도 있기는 해요. 서울에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네. 중형 아파트 사려면 네. 10수년이 걸린다. 그렇죠. 한 푼도 쓰지 않고 근로소득을 모아서 음. 뭐 10년, 뭐 과도하게는 20년 그 이상 자료 본 적 있습니다. 모아야 된다라는 통계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한국의 1위라고 하기에는 좀 쉽진 않지만 1위라는 주장도 있어요. 1위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중위권 가격이 10억을 넘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연봉을 감안하면 네. 이 10억이라는 돈이 네. 단순 계산만 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월급은 또 안 오르는데. 이 월급은 네. 오르는 게 물가 상승률도 안 오르는 그런 네. 정도인데 어쨌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네. 그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 침체가 오래
장기간 네. 지속됐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30년 정도를 잃어버렸던 시초가 사실 부동산 버블이었던 걸로 지적이 돼서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일단 약간의 차이점은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금리를 5%에서 2.5%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인하를 하다 보니 대부분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랑 그때 리조트 그 법도 좀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나다가 그게 한꺼번에 꺼지면서 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최근에 양극화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서울의 일부 지역이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잃어버린 30년이 반복된다고 하면 굉장한 이건 쇼크. 정말 한국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맞습니다. 이게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어저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좀 볼 텐데요. 네. 일단 서울 전역 25개구, 그다음에 경기권 12개, 네. 37개인데 이거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허가입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한꺼번에 그렇죠. 삼중 규제잖아요. 예, 37개 지역에 지정이 된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면적 이상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관공서에. 근데 그 허가의 기준은 실제 거주를 하느냐, 주택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를 해서 2년 정도 거주를 해야지만 그 주택에 이제 허가를 받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일단 취득 자체는 실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차단이 될 수 있고 불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도 한꺼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융이라던가 세제라던가 재정비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같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금융 규제도 있고 네.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이번 대책이 뭐 과거 뭐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 때 네. 부동산 규제와 비교해도 네. 강력한 수준이다. 네. 뭐 일단 문 정부 때는 보면은 제 기억으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주로 이제 강남권 네. 묶고 일부 지역, 그다음에 특히 뭐 재건축 단지 일부 특정 지역 네. 이렇게 딱 묶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 묶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요. 묶어버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 그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쓰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거나 정부에서 뭐 법으로 인한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될 때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열이 되니까 아예 허가를 받고 사라고 하는 거라서 이럴 때는 보통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것들을 많이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은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지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시험대에 오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네.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비슷한 류의 조정 규제는 나왔었어요. 네. 근데 과거부터 안 나왔는데 이제까지 안 된 거잖아요. 네. 계속 그거를 뭐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오히려 풍선 효과를 건드려서 네.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대책, 안정화 대책에 이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유세, 거래세 이게 이제 적시가 된 거죠. 이제 네.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검토하겠다. 어. 예. 만약에 이거 해서 안 되면 네. 이것까지도 손을 대겠다. 그럼 이제 보유세 높인다, 종부세, 뭐 재산세 네. 이거 확 높여서 조정을 해보겠다. 물론 뭐 수치나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일단은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다 됐잖아요. 되는 순간 세제는 강화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종부세기만 따로 한 이유가 취득세는 이미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그 규제 지역 안에 걸 사면은 취득세가 8%가 붙고요. 네. 주택이 이미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주택부터를 규제 지역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12%가 붙어요. 그럼 10억 정도의 주택을 산다 했을 때 1억 2천 정도 약
그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취득세는 중과가 다음 주부터 될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중과가 되어 있지만 전 정권 때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도 내년에 유예가 지속되지 않고 이제 유예가 끝났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2주택자는 가산세 20%, 3주택 이상은 30%를 더 양도소득 세율 플러스 가산세가 붙는 거라서 양도세도 이게 지금 중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부세 얘기를 하는 게 종부세에 대한 거는 많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낮춰놓은 상태라서 예. 그거를 다시 올릴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미 지금 뭐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은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내년에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보유세가 높아지는. 네. 근데 자고 나면 몇 억씩 오르는 고가 아파트들은 사실은 네. 그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2%? 내부 그보다 시세 차익이 더 나면 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근데- 그렇게 되어 왔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고 샀을 때는 대출 이자 1년치랑 그렇죠. 그걸 같이 계산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더 옥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세제 말씀드린 대로 세제 규제 측면에서 보면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 강화했잖아요. 그때. 네. 했는데 지금 못 잡았어요. 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좀 잡혀야지 되는 건데 딱 보다가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니까 집을 더 사버리고 가격 네.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를 강제적으로 못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옥죄면 맞아요. 사고 싶은 심리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못 사게 되는 시기를 겪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거나 규제가 다시 완화됐을 때 한꺼번에 가격이 폭발한단 말이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풍선 효과를 일단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를 풍선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 모두를 한꺼번에 묶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효과가 사라질 때쯤엔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가 되던가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정권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대책으로 가격을 눌러놓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의 네. 서울에 네.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서 네. 일단 그 시간을 벌고 공급을 늘리면 맞습니다. 그 풀어도 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렇게 이렇게 순환이 탁 자연스럽게 되는 네. 그렇게 가야 될 게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출 규제적으로 보면 이번 정책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상급지 갈아타기가 굉장히 가격을 높이고 있다. 근데 수요를 억누르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싶은데 네. 상급지를 가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네. 이거 했다고 이제 눌러만 있는 거지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기존에 이제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차등. 이거는 좀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뭐 금액이 하나로 정해졌잖아요. 15억 초.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구간별로 네. 얼마부터 얼마 주택은 얼마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대출이 이제 15억 그 이하인 아파트는 그대로 6억을 유지하고요. 10억 이하. 15억. 15억 이하. 네. 예. 그리고 15억에서 25억까지의 아파트는 4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고요. 25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대출이 최대 2억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고가일수록 LTV를 보면 이제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해서인지 약간 비이성적인 지금 규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정말 현금이 보유되지 않는 이상은 극단적으로 뭐 압구정동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비싼 집을 100억 있는 사람들만 사겠네요. 그렇죠. 살 수가 없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건 그나마 이제 15억 이하 정도 아파트는 여전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다 대출 받아서 사고 했는데 네. 나는 그러면 이제 못해서 1급 내가 원하는 1급지로 못 가는 네. 거를 정부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블레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사용 문제인데.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과거하고 유사한 점도 많은 대책이에요. 네. 이번 대책이 네.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을 뭐 대거 확대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 이것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 구간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잘랐다고 네. 하는 건데 역시 이제 핵심은 공급에 있다. 네. 이게 결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공급이 굉장히 딸린단 말이에요. 내년 공급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과거보다 최근 들어서 내년 공급 예상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6월, 9월, 10월까지 세 번 나왔. 네. 그죠? 근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딱 봤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네. 아, 이거는 풀리거나 조금 이게 정책이 잘 안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억눌렀다가 한꺼번에 튀어나올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매입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무주택자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매매는 그렇다 치고 네. 이제 임대차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딸리는데 예, 예.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는 전세 물량이 차츰 또 감소되는 거라서 예. 임차인들의 고민이 가장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사실은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이 부동산 심리잖아요. 네. 심리고 이게 거시경제 변수들도 있죠. 금리 변수도 있죠. 네. 정말 뭐 그 속에는 뭐 환율 같은 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요인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어떤 안심을 시켜주냐면 아 집을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보다 공급하는 양이 많다라는 네.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단기간 내에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네. 지금 빨리 착수를 해서 이게 전환을 하고 구도심도 개발하고 네. 뭐 신도심도 뭐 더 확대해서 개발하고 공급 늘리고 네. 그때 가면은 이걸 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이래야지 패닉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벼락거지가 된다는 마음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만 돈 못 벌면 상관없는데 내 옆집은 지금 막 집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달 사이에 막 2억, 3억 오르는데 그때 살 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는 뭐 아무데나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 한강벨트 라인 안에 있는 집을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 이번 구출 공급 대책이 그 안에 있는 주택들을 공급하는 재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정비를 지금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없지만 사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다리면은 수일 내에 그래도 정책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줄게라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세요? 내년 공급 물량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 입주 물량을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이 평년 10년 대비해서는 한 28% 정도까지 쭉쭉 떨어지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만 봤을 때는 오히려 강남 3구가 전체 구의 한 33%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신축이 강남권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수요자들이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네요. 상황이고요. 네. 또 지금 재정비가 앞으로도 강남권이나 뭐 여의도 뭐 요 정도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지역들만 신축으로 변화되고 있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방도가 없어서 계속 약간 노후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화되면은 네. 이제 주거지가 또 지금 핵심 지역들로만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주거지가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으로 남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도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정답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역시 강남 3구하고 마용성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들의 재정비 사업이 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차등을 둬서라도 관련된 제도를 완화해주거나 네. 뭐 그런 좀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남는 장사를 이 기업이니까요. 네. 그죠? 네.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는 재개발하는 거는 강남 3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해도 돈이 안 남는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상급지를 갈아타는 분들이 뭐 기왕에 하는 거 돈 많이 올라갔는데 강남 3구나 마용성 들어가고 싶지. 기타 지역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보다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생애 최초 뭘 젊은 분들이나 생애 최초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수요도 좀 파악해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아 이게 뭐 굉장히 뭐 생각할 게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는 네. 이번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열된 거는 굉장히 좀 사실이었고요. 특히나 실제 거래되지 않는데 호가가 미리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걸 좀 과열을 잡는 그런 방지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더 센 규제가 지금 굉장히 나와서 예상보다 저도 센 건가요? 예, 좀 놀랬고요. 그게 일단은 규제를 한꺼번에 한 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찔끔찔끔 규제해서 과거처럼 풍선 효과를 계속하면서 이제 정책을 조각내기보다는 네. 한꺼번에 나온 게 오히려 좀 낫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 부작용을 단기간 최소화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작용을 다 같이 겪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재정비 구도심들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현실감 있는 정책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빠르게 좀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공급은 그러면 공급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서울 안에서는 누구나 이제 봐도 그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정비에 대한 것밖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재정비가 아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그 문제점이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의 포인트는 뭘까요? 비용이 굉장히 다 많이 오른 상태인데 뭐 과거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뭐 두세 배 정도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일단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남권 외에는 주택 가격이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외곽 지역들의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같이 만약에 올라갔다면 되는데 그게 사업성이 나오겠지만 분양가를 높이면 그런 지역에서는 분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장에는 뭐 시공을 이제 하지 않겠고,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내가 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고, 예전에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렇게 네. 좀 컨디션이 바뀌다 보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사업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자명한 일이라서 이제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하고 사업성도 좋게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뭐 제초안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외곽은 제초안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초과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는 지역들은 의미 그걸 없는 좀 낮춰주고. 제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뭐 폐지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유예를 시켜주거나 하는 방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옵션이라던가 커뮤니티 같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같이 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같이 사용하는 대신 비용을 좀 쉐어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서울 지역에 집 지을 데가 없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도심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구도심에 지금 재개발을 할 지역이 재건축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해야 될 곳들이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생활 편리성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수도 서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황금 지역에 왜 이렇게 이런 슬럼 지역이 있지 이런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노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쉬운 네. 잘 나오고 사업성 좋은 지역으로 강남 3구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를 좀 정말 이건 부동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국토개발과 관련된 전체 국가적인 문제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재편됐기 때문에 네. 이런 주택 계획이나 국토 계획에 있어서도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걸 계획하고 생각을 할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강남 3구나 좋은 입지로 몰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예전엔 노원구의 그 아파트 단지 굉장히 살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대단지구 학원가도 굉장히 풍부하고 네. 근데 다만 그게 너무
너무 계속 노후화되는데 재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되는 지역 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지역들을 잡으려는 수요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왜 계속해서 노후화될까를 고민해서 같이 살기 좋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가격에 맞는 사람들은 분명히 충분히 그 지역 거를 매입하려고 맞습니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살기 좋다는 지역이 뭐 강남구도 있겠지만 네. 과거부터 좀 변했어요. 네. 과거에는 저 인기가 없던 지역이 지금은 뭐 인기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저는 성수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수 지역은 과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등 지역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뭐 실제로도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네. 이게 저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모든 지역들을 그렇게 네. 좀 이렇게 인기 지역으로 만들면 이런 과열은 집중된 과열 편향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제 길게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해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공급 대책. 오늘 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로 눌러놓으면 심리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눌러놓은 시간 동안 빨리 지금 말씀하신 공급이라든가 이런 좀 근본적인 대책을 네. 마련하는 시간을 좀 벌어서 네. 이 기간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김효선 NH농협 전문위원과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